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행모의고사 4회차 형법 간단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답되는 지문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3회차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회차 같은 경우는 벌써 진도물 모의고사 회차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시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대한 배치라든지 문제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3회차에 비해서는 좀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4번째 강의를 찍고 있어요. 아이패드로 강의를 찍고 있는데 한 번 찍었을 때는 초인종이 눌러져 가지고 실패해서 그만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갑자기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중간에 또 그만둬버리고, 상당히 지금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수업 때도 강의를 하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너무나 심하게 들리면 좀 짜증을 내는 편인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급하시니까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만 30분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30분을 못 잡고 계속 지금 끊겨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1번의 기억번 지문 갑시다. 어촌게장 그리고 새우젓 키워드 따드시고요. 여기서의 쟁점은 공여자하고 수수자가 금품 지급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김포 어촌게장이 경기에 있는 수산가장으로부터 새우젓 택배를 발송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어촌게장이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택배를 발송했다. 포인트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이름이란 말은 공무원이었던 수산가장 이름으로 택배를 대리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럼 택배를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촌게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수산가장이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산가장, 공무원이 그만큼의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뇌물을 받은 결과가 도출돼 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바 없다 할지라도 공여죄라든지 수수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리얼번 지문 갑시다. 단순 지문입니다. 키워드 따시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국회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과보수표라는 진료 기록 등이라든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가관계로서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교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성이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빠져있는 쟁점으로서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과수수표, 진료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당행위도 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확인해 봤다면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 이유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수수죄가 성립되는 경우다. 옳은 지문 2번으로 갑시다. 2번에 2번 특별수선충당금 키워드 따두시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이다.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용도 의사가 추단이 되고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지만 그냥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아파트 구조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선임료였고,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용도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 갑시다. 채권 양도 사건하고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채권 자체에 대한 지위 자체가 애초부터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상대방한테 넘어갔으므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점유 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의 전제는 기존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채권 양도 담보 계약입니다.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채권 양도 계약하고 다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 채권자에 대한 지위 자체가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인출받거나 또는 송골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돈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포인트는 채권 양도인가,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인가, 그 여하에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 4번 질문 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한 문제다.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의 쟁점은 부동산이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포인트는 변제길 이후가 아니라 변제길 이전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길 이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그 담보 목적물을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 다른 말로 환원시켜줘야 될 의무 자체가 타인의 사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임무에 의해서 제3자한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다. 3번으로 갑시다. 세 번째 줄, 도정법에 기술되어 있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 자체를 포괄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체화시켜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성은 지게 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옳은 지문. 띠급번 질문 갑시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말하는 경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종류,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하위법규에 위임을 하게 되었을 때 포괄위임에 대한 금지에 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게임산업진흥에서 말하는 경품에 대한 종류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해석상 청소년한테 유해하지 않는 경품 또는 5,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품, 즉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의 경품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쭉 가시면 예측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문제 갑시다. 선생님, 처음 보는 지문인데요. 처음 보는 판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판례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논리 구조예요. 자, 첫 번째 앞에 가시면 위조, 우표, 취득죄 또는 위조, 우표, 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행사에 대한 법리를 떠올려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교부해야 된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교부를 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재사용한다,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예상이 된다면 유통질서 자체가, 즉 공공의 신용 자체가 해쳐질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가시면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행사라고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이 사람이 위조된 우표를 A라는 사람한테 교부를 했고 A라는 사람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매매했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산 사람이 그것을 다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예상이 된다면 충분히 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표 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행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제일 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이 된다. 아울러서 기본적인 법리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예상이 된다면 행사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5번 범인 은닉 도피죄로 갑시다. 2번, 3번 동집 판례. 범인 은닉 도피죄는 위헌범입니다. 하지만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가서 적극적인 사술행위, 기망행위를 통해 가지고 진범에 대한 체포가 곤란한 상태, 불가능한 상태까지 야기가 되었을 때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2번 가시면 첫 번째 끝에 범인의 이름 대신 이중언이라는 허무인의 이름을 댔다. 그래서 언급을 피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실제로 범죄를 범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려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진범에 대한 체포 자체가 곤란한 상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동집 판례.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실제 범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역시 위에 있는 지문하고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가려내야 될 구체적인 직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범에 대한 체포 자체가 곤란한 상태까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도피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기억번 지문 갑시다.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쟁점이다.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착해놓은 공무상 표시를 뜯어버린다든지 또는 은닉을 시킨다든지 효용가치를 침해하게 되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은 자기의 점포 안에 있던 유체 동산하고 자기의 점포 일체를 A라는 사람한테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점포 안에 있던 유체 동산에는 가압류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즉 압류딱지 등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유체 동산을 본래 있던 장소, 즉 점포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A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가압류가 설정이 되면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처분 금지효가 인정이 될 것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유체 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류딱지라든지 강제처분 표시에 대한 효용가치를 떨어뜨렸다, 멸각, 감쇄시켰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장소에 대한 이전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여전히 성립된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리얼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한테 넘겨주었다. 여기가 포인트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이러한 진술서를 피고인한테 넘겨준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 피고인이 작성했던 이 진술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진술서에 대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증거자료라든지 수사자료로서 별 사용성이 없으니까, 효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관은 그것을 넘겨준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서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네 번째 주 가시면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제일 끝에 상실하였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무고죄로 갑시다. 3번 지문 익숙한 지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동지 지문들을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다, 공소시효다. 친고죄 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고 형사사법작용 자체를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이제 비교해야 될 지문 3번 지문 가시면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 계속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보충 진술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하게 되었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실제로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경우였는데 피고인은 범죄 일시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시 기준으로 무고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 당시에는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분명하게 완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겼다고 봐야 될 것이고 형사사법적인 자체가 해쳤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제일 끝에 성립한다. 옳은 지문 넘어갑니다. 13번 2번 지문으로 갑시다. 직권남용죄 첫 번째 끝에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행위 등을 시키게 되었을 때 그 보조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였다면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가 직무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에 있는 상관이 의도적으로 다른 용도로서 시킨다든지
불법하게 지식시킨다든지 이러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가 다 성립하게 되는 건데, 실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교육감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장학관한테 불법하게 지시를 합니다. 승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인데 승진을 시켜라고 불법하게 지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학관이 승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학관의 입장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감은 상대방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장학관의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 장학관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보조하는 자라 할지라도 실무 담당자로서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다. 14번 가겠습니다. 2번 본명 또는 가명이나 위명 키워드 따두시고, 현금 보관증에다가 자기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가명이라든지 위명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설사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한 경우를 알지라도 작성 명의인하고 실제 작성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될 수가 없겠지만, 왜? 타인의 이름을 모용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문처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명을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이 김개똥이구나 이렇게 오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네 번째 줄 가시면 한국환경공단 키워드 따두시고 가로 열고 올바로 시스템 사건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록 등 매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한국환경공단이 국가에 대한 일을 대행해주는 업자라 할지라도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록 등 매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 제일 끝에 가시면 공무원이라고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반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질문 갑시다. 허공작이 성립이 되려면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 관한 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무에 관한 문서라는 것은 대외적인 문서든 대내적인 문서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률로서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문서도 모두도 직무집행에 대한 권한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었던 갑이라는 공무원이 예산품의서를 작성하는데 건설과장이라든지 군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품의서를 작성해야 되지만, 건설과장이라든지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예산품의서는 대외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무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내적인 문서라 할지라도 직무에 관한 문서라고 봐야 될 것이고, 관례적으로 직무집행에 대한 권한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문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허공작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15번 갑시다. 3번 지문 제가 반복을 많이 들었죠. 특가법에서 말하는 징역형에는 상습절도로서 처벌받은 정력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왜? 물론 견해에 대한 대리분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조문을 보시면 329조부터 331조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절도부터 특수 절도까지를 범한 전력만이 징역형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대법원의 다수 견해 같은 경우에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습절도로서 처벌받은 전력도 징역형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번 지문. 지난 시간에 진도벌 모의고사 풀 때 풀어봤던 지문입니다. 위계이한 간음죄가 성립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위계인가 아닌가, 위계를 통해서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인관계에 대한 판단 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범행에 처해 있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결국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미성년자는 일반인이나 평균인보다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계가 있다 없다, 위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18번 지문 1번, 2번 같은 판례죠. 저것이 징역 살다운 전과자이다. 공연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은 공연성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인정하고 있던 공연성을 여전히 인정할 거다. 그래서 공연성을 넓게 인정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을 해줄 거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를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해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은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는 2번 지문처럼 대신 공익성을 또 넓게 인정해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켜가지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끔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는 것은 그 밑에 쭉 가시면 일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동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 관심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폭넓게 해석을 해서 공익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10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은 310조를 인정시켜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는 거죠. 20번 문제 갑시다. 배임죄 기억번 수분양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매수인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한테 임의로 처분하게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제가 배임죄 하면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최근 판례의 입장은 배임죄에 대한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문처럼 분양권을 사고 파는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을 해주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약정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사무라고 봐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거나 협력해주는 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권리행사방해죄 1번 지문 갑시다. A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자기 소유 물건이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키워드는 네 번째 줄에 대포차. 다른 것으로 대포차 형태로서 유통을 시켰다면 그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소유 불명 상태, 소유자 불명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닉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은닉이라는 것은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질문 갑시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급여라고만 되어 있지 후업급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으실 때는 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휴업급여 사건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휴업급여 자체는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휴업급여 자체를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빼돌린다 할지라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압류가 되어 있던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압류된 계좌에 휴업급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뽑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의 다른 계좌 중에서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세 번째 줄에 압류되지 않은 새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애초부터 휴업급여 자체는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24번, 25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4회차 모의고사는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봤지만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때 다 풀어봤던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것들 좀 틀렸을 것 같은 것들만 좀 추스려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평균 점수가 나오면 알겠지만 4회차 같은 경우에는 3회차에 비해서 평균이 4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틀린 것들 오늘 바로바로 반복을 하시고
설사 맞춤 문제라 할지라도 찍어서 맞췄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진도별 모의고사 돌아가셔가지고 해설지에 있는 페이지라든지 문제 번호 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험 지시고 강의 들으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